S&P 500, 미국 최대 500개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이자 역사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의 자산 가치만 해도 8조 달러를 넘는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한 이유로 어떤 회사의 주식이 S&P 500 지수에 편입되면 주가에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비트코인이 2분기 마지막 날 10만 7천 불대로 기록되면서 스트레티지가 S&P 500 지수에 합류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티지가 S&P 500에 편입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FASB에서 발행한 새로운 회계 가이드라인 때문입니다. FASB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회계 보고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에서 지난 2023년 말 크립토에 관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핵심은 여기에 있죠. 가상화폐의 공정한 가치 변화가 넷 인컴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자, 그럼 FASB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생기기 전까지는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가치가 어떻게 보고되었나를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 지난 2분기에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매수한 평균 가격이 대략 9만 5천 불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2분기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7만 5천 불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죠. 하지만 기존의 회계 방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한 번이라도 스트레티지의 평균 매수 가격 밑으로 기록되었을 시 그 기간 동안 가장 낮았던 가격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하나당 2만 불의 손실로 기록하도록 요구했죠. 그 분기가 끝났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에 마감했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단 한 번이라도 본인들의 매수 가격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 그 분기에 가장 낮은 가격으로 손실을 기록하고 끝이죠.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공정하지 못한 회계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바꾸고자 한 게 방금 우리가 본 FASB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죠. 그런 이유로 이 가이드라인을 FASB Fair Value Accounting Rule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식적이기 때문이죠. 다시 같은 상황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이 스트레티지의 평균 매수 가격 밑으로 하락했지만 결국 2분기를 10만 7천 불로 마감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분기 동안 회사 입장에서 이득을 보았으니 비트코인 하나당 12,000불을 넷 인컴으로 보고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여기 제프 월턴이라는 분이 이렇게 스트레티지의 예상 실적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 첫 번째 파트는 스트레티지가 2분기 시작 전에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 2분기 마감 당시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이건 Q1이라고 쓰셔야 되는데 아마 오타인 것 같아요. 1분기 마지막 날의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이 두 가격의 차이를 1분기에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의 양으로 곱하면 13.4 빌리언이라는 넷 인컴이 나오고 2분기 동안 새로 매수한 비트코인의 수가 이만큼이고 평균 매수 가격이 97,210불이니 역시나 2분기의 마지막 날 비트코인 가격과 이 97,210불을 뺀 뒤에 새로 매수한 비트코인의 숫자에 곱하니 690 밀리언이라는 넷 인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3.4 빌리언과 690 빌리언을 더하니 대략 14 빌리언이 나오고 각종 세금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예상되는 이번 분기의 넷 인컴이 11 빌리언에 달한다는 엄청난 숫자가 나오죠. 참고로 메타의 가장 최근 분기 넷 인컴이 16 빌리언 정도 되는데 이 회사의 마켓캡은 스트레티지보다 대략 18배 큰데 회계상으로 보고되는 실적은 큰 차이가 없죠. 그리고 이번 분기에 예상되는 넷 인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난 3번의 분기 동안 기록했던 모든 손실들을 만회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5.2 빌리언이 지난 3분기 동안 회사가 기록했던 손실이었는데 이번 분기의 예상 넷 인컴이 11 빌리언에 달하기 때문에 지난 4개 분기의 넷 인컴을 합하면 5.9 빌리언 정도의 흑자가 기록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4개 분기의 넷 인컴 합계가 흑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사가 S&P 500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됐던 마지막 관문이었기 때문이죠. 여기 있는 이 리스트가 S&P 500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조건들입니다. 미국에 본사가 있어야 되고 마켓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모두 이 회사가 충족하는 조건들이죠. 하지만 이 마지막 조건, 지난 4개 분기의 어닝 합계가 흑자여야 된다는 것이 스트레티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지난 4분기의 어닝 합계가 흑자가 되고도 남기 때문에 드디어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S&P 500에 합류된다는 것, 혹은 곧 합류가 될 수 있는 회사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최근 S&P 500에 합류한 코인베이스와 팔란티어의 차트만 봐도 명확하게 보이는 사실이죠. 물론 이 두 회사는 S&P 500에 합류한 것 말고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있었지만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통해서 이 회사들에 유입되는 새로운 수요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들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처럼 이 지수의 0.1% 정도의 웨이트만 차지해도 ETF를 통해서 들어올 돈이 수천억 원에 달하니까요. 그리고 꼭 지금 당장 이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더라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5년 전 테슬라의 차트로 돌아가 보면 2020년 7월 이 회사는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S&P 500에 합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5개월 동안 100%의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의 이런 가격 변화를 S&P 지수 합류에 대한 프론트 러닝이라고 추측하는데요. 프론트 러닝이란 이런 새로운 지수 합류에 대한 뉴스가 발표되기 전 기관들이 먼저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 뉴스가 발표되면 이익을 취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 편입 뉴스가 발표되기 전까지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다가 막상 그 발표가 되고 나니 주가에 큰 변화가 없는 게 보이죠. 스트레티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말 S&P 500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 나스닥 100에 이 회사가 편입될 것이 확정적으로 보이자 관련 뉴스가 확정되기 전까지 주가가 꾸준히 상승한 게 보이죠. 이렇게 보신 것처럼 지수 편입 발표가 확정되고 나서 주가의 상승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상승하는 경우도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티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다만 분명 주가의 호재가 되는 사실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있죠. 그래서 언제 이 지수에 편입되는 게 확정되느냐? 나스닥과 다르게 S&P 500은 이런 자격 요건들을 갖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격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나면 이 지수를 관리하는 커미티 멤버들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뿐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분기에 S&P의 자격 요건들을 충족시킨 회사는 스트레티지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500개 뿐이고, 새로 어떤 회사가 들어온다는 건 이 지수에서 쫓겨나는 회사도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아마 이렇게 새롭게 자격 요건을 갖춘 회사의 숫자가 이 지수에서 쫓겨나는 회사의 숫자보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자격을 갖춘 회사들 중에서 몇몇 회사를 커미티가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회사들마다 이 지수에 합류되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코인베이스나 도어데시처럼 금방 합류하는 회사들도 있고, 길게는 1년에서 2, 3년까지 기다린 회사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스트레티지가 금방 S&P 500에 편입될 거다라는 기대감은 너무 갖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새로운 FASB 어카운팅 룰을 S&P 500 커미티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거기에 더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내서 주주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일반 기업들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싼 돈을 이용해서 더 희소성이 있는 상품을 매수함으로써 일반 주주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이 회사의 사업 모델을 커미티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역시 미지수입니다. 이런 우리의 평소 상식과는 다른 사업 모델은 뭔가 노력하지 않고 돈을 쉽게 번다는 이미지를 주기 쉽고, 그런 이유로 비판을 하기도 쉽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을 극복하는 건 역시 큰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요즘 스트레티지 말고도 이런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라는 개념의 회사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성공하고 있고, 새로운 어카운팅 룰로 인해서 회계상으로 엄연히 흑자를 기록하게 된 회사이며, 나스닥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지수에 이미 편입되어 있는 회사다라는 것과 이 회사의 주가 상승률 또한 S&P 500 지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면들이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이 회사가 S&P 500에 편입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주로서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비트코인 매수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죽어가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5년 만에 미국 최고의 지수에 도전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춤으로써 생길 수도 있는 프론트 러닝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죠.